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수도권 주요 선거구에 대한 KBS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36%, 국민의힘 32%의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부동층은 19%에 달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이재명 52%, 원희룡 35%,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45%, 윤희숙 28%로 민주당 후보들이 두 자릿수 차이로 앞섰습니다. 경기 분당갑, 분당을, 서울 영등포갑은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아동성범죄 사건을 변호한 이력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 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어제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공수처에 신속한 수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오늘 방송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수도권 판세 등 총선 관련 현안을 짚어봅니다. 3월 22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가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총선을 20일 앞두고 KBS가 주요 지역구 8곳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 결과부터 보죠. 네, 이 한강벨트 요충지로 꼽히는 서울 중성동갑 먼저 보겠습니다. 이 가상 대결에서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45%,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28%로 이 전현희 후보가 1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한강벨트 핵심지죠. 이 서울 마포 을에선 민주당 정청래 44%, 국민의힘 함은경 30%로 오차 범위 밖에서 이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 영등포갑은 이 김영주 의원이 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바꿔서 출마하는 곳이죠.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최현일 후보 39%,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 32%, 개혁신당 허은하 후보 5%로 이 최현일 후보와 김영주 후보 간의 차이가 오차 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천과 경기도는 어땠습니까? 네, 이른바 이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인천 계양을의 이 가상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 52%, 원희룡 후보 35%로 이재명 후보가 17%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흘 전 조사와 좀 비교를 해보니까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 가상 대결에선 민주당 이광재 40%, 국민의힘 안철수 45%로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호정 후보는 2%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말씀드린 이 지역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3일간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측의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18%, 이 국민의힘 측 이 국민의미래가 29%, 조국혁신당이 21%로 국민의 미래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조사에서 9%였던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계속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화 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3,000명의 응답을 얻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역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KBS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어제 강세 지역인 TK 지역 갔죠?
네, 이 현장에 좀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최근에 좀 위기론이 나오다 보니까 좀 절실한 분위기가 현장에서 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어제 이 대구 경북을 찾아서 이번 총선은 통진당의 후예와 이 범죄자 연대의 국회 장악을 막는 선거라면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은 이종섭 대사 문제, 이 황상무 전 수석 문제로 좀 드려졌던 이 당의 위기감을 좀 털기 위해서 역공에 좀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이 스윙 보터로 꼽히는 충남과 또 험지로 꼽히는 경기를 찾아서 지지를 호소합니다. 또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호남을 찾았네요. 네, 이 어제 광주를 찾아서 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재명 대표는 이 좀 거친 표현을 쓰면서 정권 심판론을 또 한 번 좀 부각을 했습니다. 여당은 5.18 민주화 운동을 매도한 사람을 공천하기까지 하는 정당이라면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를 한 건데요. 정신 나간, 또 반역, 5.18 가해자의 후신 이런 좀 강한 표현들을 써가면서 국민의힘을 비난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양문석 후보에 대해선 이 재검증을 요구를 해왔던 김부겸 이 선대위원장이 공천을 수용을 하면서 공천 유지로 이 가닥이 잡혔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오늘 좀 특히 좀 마감이 되겠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 서산과 당진, 아산 등 이 충청권을 찾아서 오늘 표심몰이에 나섭니다. 네. 아동 성범죄자를 변호하고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던 민주당 서울 강북을 조수진 변호사가 오늘 새벽 돌연 사퇴를 했어요. 네, 오늘 새벽에 좀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이 SNS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조 변호사는 SNS에서 이 국회의원이 되면 강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와는 좀 달랐던 것 같다면서 이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조 변호사는 불과 사흘 만에 민주당 후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오늘 특히 이 후보자 등록이 마감인데 서울 강북을 후보를 민주당에서는 또 뽑아야 할 텐데 이번엔 좀 어떻게 뽑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연이어서 언급하자 국민의힘에선 총선에서 심판하자 이렇게 맞서고 있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 유세 현장에서 이 권력을 회수해야 한다면서 이 탄핵 취지의 발언을 계속했었죠. 여기에 이 당내 일부 후보들도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후보들이 최근 200석 또는 대통령 탄핵이란 이런 발언들을 하자 국민의힘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벌써 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자축을 하면서 특유의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 권력을 회수할 때가 됐다면서 이 뻔뻔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하면서 이 탄핵을 정략적인 선거 수단으로 삼는 인식이 참담하다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어제 귀국했습니다. 공수처에 빠른 조사를 거듭 요청했죠? 네, 어제 아침에 이 귀국을 했는데 부임한 지 11일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소집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에 참석을 하려고 귀국을 했다면서 이 체류하는 동안 다시 한번 공수처 조사를 받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좀 거듭 좀 부인을 하면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측은 이 대사 측에 이 소환 조사 촉구서를 접수를 했고 이 수사팀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일단 이렇게만은 밝힌 상태입니다. 여야 간 공방은 더 격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여당에 좀 계속되는 압박에 여당이 나서서 좀 빨리 수사받는다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느냐면서 좀 역공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 대사 귀국 후에 이 대사를 즉각 해임하고 출국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한다면서 좀 맞받아치기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전격 압수수색했어요. 네, 이 의혹이 벌어진 지 2년 반 만에 이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이른바 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이 대장동의 민간업자들이 이 사업에 도움을 준 법조계 또 언론계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입니다. 어제 검찰이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후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없이 이 김만비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11월부터 다음 해인 9월까지 이 화천대유로부터 매달 1,500만 원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받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고문료를 받은 기간에 이 변호사 등록 없이도 이 변호사로 활동한 정황이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 확보차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건 재판에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고 있죠? 네,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 이 재판 거래 의혹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던 지난 2020년에 이 대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했는데요. 당시에 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반이 팽팽했는데 권 전 대법관의 무죄 취지 의견이 이 결정적인 무죄에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의혹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후 이 2달 뒤에 퇴임을 한 이 권 전 대법관이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로 자리를 옮깁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 이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표 사건 선고 전후로 8번이나 이 대법원에서 이 권 전 대법관을 만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을 만났고 이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고 퇴임 후에 이 화천대유로 갔다. 이런 순서들의 일이 모여서 이번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일단 검찰은 관련 수사에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아시안컵 내분 사태 매듭지은 축구 대표팀이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아쉽게 무승부를 기록했어요. 네, 좀 어제 좀 아쉬운 승부였습니다. 이 태국전에서 1대1로 이 무승부 비겼습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에선 이 주장 손흥민 선수가 이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 마지막에 가서 이 수비 조직력이 좀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결과는 좀 초반엔 좀 예견이 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팀은 이 경기 초반부터 이 태국의 일방적인 좀 파상 공세에 계속 좀 밀렸습니다. 연이은 수비 실수가 좀 나왔고요. 조현우 골키퍼가 이 가까스로 좀 막아내는 장면이 몇 번 나왔는데요.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좀 흐름을 찾으면서 전반 42분에 주장 손흥민 선수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대표팀은 후반전에 이 태국의 역습 한 방에 이 독점골을 그만 내주고 말았는데요. 황선홍 감독이 이 곧바로 이 이강인 선수를 교체 투입을 하면서 공격을 좀 강화했지만 골 결정력이 좀 아쉬웠습니다. 끝까지 파상 공세를 우리 팀이 했는데 결국 1대1 무승부로 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콕 원정길에 오르는 대표팀은 오는 26일에 태국과 또 한 번 경기를 치릅니다. 네, 어제 서울 고척돔에서 두 번째로 열린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경기에서 샌디에이고가 어제는 이겼는데 그런데 어제 오타니 선수의 오랜 친구이자 통역사인 한 일본인이 오타니 선수의 돈 수억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나서 팀 분위기가 어수선했다고 해요. 네, 어제 좀 이 오전에 이 내용이 나오면서 경기를 앞두고 좀 팀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이 오타니 선수의 뭐 이 오랜 친구이자 이 통역사로 활동을 했던 미즈하라 이페이라는 이 일본인이 이 불법 도박 또 절도 의혹으로 구단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타니 선수의 돈 이 수억 원을 가로챈 사실도 이번에 드러났는데요. 일단 어제 경기에서 오타니 선수는 공식 입장 표명 없이 경기에 출전을 했고 또 활약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이 2연전을 마친 이 LA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이 양 팀은 이 환대를 해준 한국인들에게 특히 좀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남기고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정화 기자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육아휴직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시각 7시 33분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이 흐려져 오후에 중부와 호남권 서부 등 서쪽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됐다가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생명의 충만감을 주면서도 생색내지 않는 봄비인데요. 오늘 저녁부터 황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황사가 섞여 황사비가 될 확률이 높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예상 강우량 10에서 40mm가량 되겠고요. 동해안과 남부 5에서 20mm가량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는 제주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6도, 대구도 역시 16도 정도, 대전, 전주 18도 등 12도에서 19도로 여전히 예년보다 높겠고요. 일교차가 오늘도 그렇고 내일까지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 지역의 바람이
근데 특히 해안과 제주 위주로 강하게 불 걸로 보이고요. 서해 먼바다에 풍랑특보 발효 중으로 전해상의 파도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3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씨입니다. 네, 금요일이라 출근 정체는 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곳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 부근이고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1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으로는 매성 휴게소 부근에서 비봉 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추돌 사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정리됐고요. 죽전 휴게소부터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후로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더디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강원권인데요. 금사 5터널 안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정리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1차로 잘 피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개혁신당에서 비례 공천 문제를 둘러싸고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양양자 원내대표는 거취 표명을 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개혁신당 상황을 위주로 이준석 신당 대표와 살펴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바쁘시죠? 아이고, 이게 지역구 선거를 뛰면서 당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좀 네네.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이자 감독으로 뛰는 기분 어떠세요? 아이고, 저도 이렇게 총선을 뛰어보는 경험 처음입니다. 지금 원래대로라면은 저는 대기실 전부터 총선에 매진하는 그런 선거만을 치러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뭐 공천이나 이런 문제까지 다 살피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에 부치는 선거이긴 합니다. 네. 대선 때는 국민의힘 대표였고 총선인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 맡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뭐가 어렵나요? 둘 중에? 당연히 뭐 국민의힘 대표라고 하는 또 큰 당을 관리하는 또 네. 전국을 통할해서 또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당의 때문에 그런 거 홍보하고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죠. 네. 지금 어쨌든 가장 어려운 건 비례 후보 명단 둘러싼 당내 갈등인 것 같아요. 양양자 원내대표가 어제 거취 관련 기자회견 열 예정이었는데 돌연 취소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 뭐 아무래도 양양자 대표님께 원래 본인이 추천하고 싶었던 인사가 명단에 포함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공관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접하시고 나서 오해가 좀 풀리신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또 개혁신당에 선거를 위해 가지고 같이 함께 하기로 또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개혁신당에서 이제 완주하기로 하죠. 네. 자, 그래 당위원뿐이라 네. 이 대표님 측근으로 불린 이제 김철근 사무총장 여기까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비례 공천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후 별다른 액션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김용남 정책위의장도 빠졌고 이제 뭐 드러난 반발은 없는데 지금 그런 분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무래도 뭐 개혁신당이 지금 뭐 획득할 수 있는 비례 의석으로 예상되는 수가 예상치가 낮다 보니까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까지 고생해온 인사들이 본인이 어쨌든 명부에 포함되지 않거나 좋은 순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좀 격한 발언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김철근 사무총장도 지금 업무에 복귀해가지고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알려왔고 그리고 네. 전부 다 그런 갈등은 다 조정된 상태입니다. 네네. 요번 비례 순번 보니까 좀 모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저도 그랬는데 그 천하람 전 최고위원이 이제 2번 순위에 올라간 게 좀 눈에 띄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래도 지역구 출마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뭐 이 부분은 김종인 공관위원장께서 이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천하람 위원장을 2번으로 이제 비례로 후보로 출마시키게 된 것인데 그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비례 명부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만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또 정무적인 메시지나 이런 것을 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은 우선 본인이 순천 지역구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고 네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또 공관위의 요청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뭐 당선 가능성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래도 이게 국회 입성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천하람 위원장의 메시지 능력이나 아니면 또 지금까지 정치에 대해 보여준 진정성 이런 것들 공관위에서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 그 거의 지금 진정이 된 거지 뭐 한때 이것도 제2의 분당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지금 상황이네요. 전혀 아니고 사실 어제 한 오전을 지나면서부터 네. 그 뭐 사실 하루 정도는 그런 어떤 불만이나 아니면 오해가 있을 수 있었지만은 네. 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진정되고 지금 총선 승리를 매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네네. 저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갈등 상황이 진정되긴 했는데 약간 뒷얘기성이긴 한데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공천 예. 관련해서. 막 공천하는 과정에서 뭐 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고민도 많이 들고. 그런데 어쨌든 이 대표님께서 비례 안 주면 탈당하겠다는 인사가 10명이 넘는다. 상처받았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거는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사들은 굉장히 좀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비례대표 공천이라는 거는 저희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일임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사실 개혁신당이 들어와서 비례 도전하겠다는 것이 뭐 나쁜 일도 아니고 각자 도전할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 가지고 결과를 상정하고 자신의 행보를 결부지어서 반협박적으로 나오는 것은 어느 당이나 막론하고 좋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공천이 끝났으니까 그런 것 다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제3지대에서 조국혁신당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신당들이 조금 위축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당 분위기 이제 수습하고 지지율 끌어올릴 반전 카드랄까요? 어떤 뭐 계기성이랄까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일시적으로 정권 심판론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서 이제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뭐 지지율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조국혁신당의 한계라는 것은 결국 그 당의 지도자격인 조국 전 장관이 이미 형사적으로는 2심 유죄까지 받은 상황이고 사실 대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아도 언제든지 선고를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아마 당선자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이 재법원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때 장당의 지속성이 있어가지고 좀 의문을 갖게 되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 정권 심판을 바라고 조국혁신당에게 뭐 자신의 비례대표 표를 던진 분들이 나중에 그 당의 지도자격인 조국 전 장관이 형사적 문제에 연루돼가지고 좀 명예가 실추되게 되면은 그 표가 오히려 정권 심판을 위한 표였는데 사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당이 물론 조국 장관 외에도 다른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당이지만은 뭐 당명부터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자칫 정권 심판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표들이 다 사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KBS가 어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경기 화성을을 보면요. 민주당 공영훈 42%, 국민의힘 한정민 18%, 개혁신당 이준석 19%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뭐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네.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쫓아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제3당의 득표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막판에 결국 그 지지세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어디로 옮겨가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도 예전에 노원병에서 바른미래당 선거를 경험해봤지만은 제가 바른미래당으로 여론조사가 11% 나왔었는데 실제 득표는 27%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당이라고 하는 것은 당세보다는 인물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까지 그 선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우리 동탄의 유권자들도 충분히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준석 후보가 화성을에서 당선돼야 하는 이유 이 자리 빌어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이유일까요? 아무래도 정권 심판을 바라는 유권자가 현재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고 민주당에서 한 명 정도의 후보가 더 당선되는 것이 사실 윤석열 정부에게 큰 타격일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의 시그널이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개혁신당의 이준석이 만약에 화성 동탄에서 당선된다고 한다면은 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죽이고 싶어가지고 린치하고 그리고 또 제 입장에서는 괴롭혔던 인사가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에 가해지는 어떤 그런 시그널이라는 것이 훨씬 더 강렬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동탄 주민들의 정권 심판론에 부합하는 인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태자면은 네. 한정민 후보나 공영훈 후보는 지금 각 당에서 뭐 이분들이 당선됐을 때 아마 뭐 초선 의원으로서 당의 주요한 의사결정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개혁신당은 상대적으로 당세는 작겠지만은 적어도 제가 지도자급 인물로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동탄의 문제나 화성의 문제를 당의 중심에 넣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당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양당과 이제 차이점이다 말씀하셨고요. 자, 예. 화성을 이제 동탄이라는데 아주 핵심 지역 현안이 있을 겁니다. 그곳 유권자들 어떤 걸 가장 원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교통과 교육에 대한 문제고요. 네. 특히 교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SRT나 GTX, 경부고속도로 같은 서울과 이어지는 난 같은 경우에는 잘 정비가 되지만 동탄에서 또 주변으로 이어지는 용인이나 아니면은 오산 또 그리고 병점 이런 곳에 이어지는 교통망 같은 경우에는 많은 확충이 필요하고요. 네네. 동탄 내에도 이미 동탄 주민들이 이 신도시가 조성될 때 광역교통 분담금을 낸 돈으로 원래 트램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내교통망이 활성화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추진하고 무엇보다도 동탄 지역의 이 교통과 교육 인프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 동탄이 계획된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입주하게 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과밀학급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학교 신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이걸 이뤄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KBS 여론조사로 질문 하나만 더 돌아가서요. 어제 보니까 예. 이제 인천 계양을, 서울 종로, 서울 마포을, 서울 중성동 갑 여기서 이제 두 자릿수 뭐 17%, 18%, 14% 뭐 이렇게 그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분당갑, 분당을, 서울 영등포 갑은 오차 범위 내였고요. 이러한 수도권 선거 판세 지금 이 시점에 이건 어떻게 그 한마디로 평가하세요? 저는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에 있었을 때 강서 보궐선거의 의미를 빨리 윤석열 정부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격에 해당하는 한동훈 위원장을 세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되는데 결국 때리미는 쇄신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결국 겉핥기식 개혁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번 정권 심판론을 여당이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한동안 또 여당 지지율 잘 나온다 해가지고 오만해져가지고 지금 뭐 잘 아시지만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도주 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 정권은 조금만이라도 여유가 생기면은 국민이 무시하려 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을 심판해야겠구나라는 여론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이후에 진정성 있는 변화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황상무 수석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고요. 이종섭 예. 그 대사가 귀국을 하고 좀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래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그 잠깐 그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걸로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선거 앞두고 해열제와 진통제에 해당하는 처방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약이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종섭 그 대사와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일에 대해 가지고 마지못해 대처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뭐 일부의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그 문제가 됐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 가지고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의 사실관계는 뭐 알아봐야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아동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으로 논란이 일으킨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은 서울 강북을 후보직 사퇴했습니다. 아무래도 당에 큰 부담이 된 것 같아요. 그 이력이. 어떻게 보세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저는 민주당의 공천에 있어가지고 그 강북을의 박용진 의원이 사실 의정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전반적인 지역 관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와중에 그를 꼭 쳐내기 위해 가지고 이런 무리수를 둔 것에 대한 민주당의 그 계속 파생된 어떤 그 혼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번에 국민들께서 봐주셔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주의에 대해서는 현재 권력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견제하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행했던 무리수들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 공천에서 행한 행동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경선을 가장한 쳐내기,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견을 얘기했던 사람을 쳐내는 행보다. 그래서 이건 만약에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국정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되면은 얼마나 일방주의적 행보를 보이겠냐에 대한 경각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것까지 묶어서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반면에 예. 이 대표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한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 판단에 맡기자면서 조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박용진 의원의 경우 조치한 거와는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박용진 의원이 무슨 막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저 싫기 때문에 쳐낸 것이고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지켜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지켜준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가가지고는 공정한 공천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개혁신당 얘기로 잠깐 다시 넘어가 볼게요. 예. 선대위 출범은 언제쯤 할 예정이세요? 오늘 제가 지금 최고위 회의를 지금 주재하러 가고 있고요. 네네. 최고위에서 선대위 명단이 발표되고 저희가 선대위 체제로 오늘부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그 이후에 지역구 선거에 동탄에서 더 많은 주민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매진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이제 맡기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맞지 예.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으로 예. 이거를 계속 그 요청을 드릴 생각인지 아니면 그냥 요 상태대로 가실 것인지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다른 인사에게 맡길 것인지. 이번에 비례공천 때문에 굉장히 그 김종인 위원장에게 뭐 신뢰될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또 잘 알고 또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나 또 사심 없이 이번 공천에 임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을 저희가 당에서 다른 역할로 나중에 모시더라도 이번에는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이 아닌 좀 다른 분이 맡아서 좀 이 선대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부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겁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8개 관심지역구 여론에 대해서 각 지역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각 500명에게 전화 면접 방식으로 물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1분이 조금 넘게 남았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한테. 네. 마지막으로 이번 4.10 총선이 이준석 대표 본인에게는 어떤 의미이며 아마 앞으로 남은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어떻게 해나갈지 한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는 어쨌든 떳떳한 정치를 하기 위한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민의힘에서 남아가지고 공천을 받고 그리고 또 뭐 선거를 치른다 한들 저는 이번에 수도권에서 굉장한 정권 심판론이 불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해왔고 그리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떳떳하게 제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개혁신당을 창당하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동탄이라는 지역구에서 결국에는 개혁신당이 지향하는 미래에 대해 가지고 유권자에게 선명한 지점을 선보이는 것이 제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 정치라고 하는 것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에 어쨌든 서로 간의 치킨 게임 같은 상황을 벗어나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아젠다를 다루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에 계속 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이 그래도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야 그런 어떤 캐스팅보트 역할과 무엇보다도 미래를 논하는 정치 세력이 하나쯤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신혜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늘봄학교를 아시나요? 그동안 아이가 돌봄 교실에 탈락하면 어쩌나 걱정 많으셨죠? 올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희망하는 학생 모두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늘봄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오후 시간에도 함께 운동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누구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세요. 늘봄학교 캠페인은 교육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경입니다.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에서 땀 흘리는 전공의들은 우리 의료의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밤샘이 일상화된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수련과 진료 모두에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36시간 연속 근무 축소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련의 질을 높이고 전문의도 늘려 전공의 과도한 업무 부담도 줄여가겠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고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러 다니고 있는 소비자 기후행동의 활동가 김은정입니다. 2022년에 낸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섬유 생산량이 2000년대보다 한 2배가량 늘었다고 해요. 30% 정도가 판매되지 않고 고스란히 폐기되고 있고 재고 폐기 비용이 한 2,100억 달러라고 합니다. 패스트 패션 산업은 제조부터 폐기, 옷의 소모 과정 전반에 걸쳐서 환경 오염을 이제 야기하게 되고요. 사실은 팔지 않고 사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규제입니다. 30%의 의류가 판매되지 않고 고스란히 폐기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공개한다든지 대량 폐기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한해야 되겠죠. 이런 정보 공개를 잘하고 이런 제도를 잘 지키는 회사의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옷만 산다. 그러기 위해서 구매하기 전에 옷장을 꼭 점검해라. 오래 입을 수 있는 재질이나 디자인의 옷을 구매하라. 소비자로서의 규제를 요구해라. 실제로 유럽은 이런 정보 공개에 관한 법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유럽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시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오후부터 흐려져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봄비 성격 그대로 은은하고 조용하게 오겠지만 중부지방은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간당 10에서 2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고요. 천둥, 번개, 돌풍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이 황사의 영향을 저녁부터 받기 때문에 황사비로 내릴 수가 있어서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제주에 강한 비가 집중될 텐데요. 이거는 남서쪽에서 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은 경우입니다. 남부지방은 5에서 10, 제주 10에서 60mm 안팎의 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대부분의 해안과 제주 위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 먼바다에 풍랑특보 발효 중인데요. 전해상의 물결 또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 16도, 대전, 전주 18도 등 12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일교차가 내일까지도 계속 크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 17도로 오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4.3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4월) 총선 서울 동작 을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민주당 류사명 후보가 맞서고 있습니다. 동작을 국민의힘 후보이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나경원 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요즘 새벽부터? 네, 새벽부터 부지런히 한 분이라도 더 만나 뵙고 말씀 듣고자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한강벨트 지역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이제 서울 탈환 의지 강하게 나타냈는데요. 지난 19일에는 동작을에 갔습니다. 나 후보님과 함께 표심을 호소했어요. 우선 그때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땐 정말 압도적인 분위기였죠. 원래 이제 남성 사계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고요. 네. 그 전주에 이재명 당대표도 왔다 갔는데 많은 시장 상인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훨씬 더 뜨거웠다. 이런 말씀들 해주시더군요. 네. 이렇게 국민의힘이 동작을을 포함해서 한강벨트에 사활 거는 이유, 이건 뭘까요? 일단 서울의 승리를 시작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강벨트에 이제 열심히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지난 한 일주일 전부터 저희가 조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하나 정리해가면서 조금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원지 서울 탈환의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곳, 시작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강벨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한강벨트가 그동안 부동산이나 이런 거 보면 마용성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구가 집중이 되면서 약간 이제 지난번 대선이나 지선에서는 상당히 그쪽이 우리가 강세를 나타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어서 저희 표심을 좀 서울 수도권에서 견인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위기론 실제로 피부로 좀 느껴지셨었나 보죠?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이제 사실 민주당이 이제 그 전에 공천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민주당 공천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한마디로 이 당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투명일색의 공천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 이슈가 조금 더 뒤덮이고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심판론이 조금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자. 여론조사를 보니까 류사명 후보와 초박빙 접전 벌이는 걸로 나타났어요. 주식회사 리서치뷰가 KBC 광주방송 UPI 뉴스 의뢰로 지난 16일과 17일 서울 동작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ARS 휴대전화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경원 후보와 류사명 두 후보 간 격차는 0.4%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의원님 표현에 따르면 30년 부산에 계셨던 분으로 동작은커녕 서울 지리도 모르는 분인 류사명 후보와 왜 이렇게 박빙을 보이고 있다고 보세요? 최근에 그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나요? 정권 심판론이 작동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 아니고 이제 정권 심판의 강해지면서 그것 때문에 박빙이 됐다고 하는데요. 저는 주민들께서 무엇이 과연 도움이 될지 이제 생각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동작은 발전 요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에 줄 수 있는 사람,
결국 동작을 잘 알고 동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민들께서 판단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이제 정권 심판의 바람이 좀 불었는데 아직 이제 20일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꼼꼼히 따져보실 거다. 누가 일할 수 있는지 정말 이 심판, 탄핵, 특검 이런 이야기만 하는 야당과 이 또다시 22대 국회를 그렇게 맞이한다면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동작은 그런 분들이 한다면 동작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작에 도움되는 잘 라고 생각합니다. 네, 범위를 조금 이제 수도권 여기로 넓히면 지금 이제 서울 지역 선대위랑 곳이잖아요. 네. 요 같은 일종의 위기 상황인데 여당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정권 심판론이 한쪽으로 먹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요. 장사도 안 되시고 제가 요새 사실 시장 가서 인사하면 좀 죄송하더라고요. 또 다들 힘드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긴급 자금을 1,500억 투입해서 이 물가를 좀 잡아보려고 노력도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은 또 한 축이라면 저희가 정말 민생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좀 승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정책이라는 게 그게 효과 있겠어 하시지만 아주 큰 어떻게 논란이 되는 정책도 있을 수 있지만 디테일한 정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어르신들대로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다 거기에 맞추면 또 청년은 청년대로 저희가 정책을 좀 더 열심히 들여다보고 이 정책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책 얘기하셨는데 교통, 교육 공약 집중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지역구에서 특히 동작 지역을 교육 특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아 봐요? 예, 당연히 관심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이 이제 아까 발전의 욕구 중에 하나가 아이 때문에 이사 가지 않는 동작을 만들어 달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특구는 결국 동작을 파락군으로 옵니다. 중학교는 과학중학교, 고등학교는 아이비 프로그램 이런 거, 흑석고 개교를 제 시간에 그런 거 하겠다 이런 것은 물론이고 이 학부 조정을 통해서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게 좀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갈아타고 멀리 있는 관악구 고등학교가 아니라 길 건너 서초구 고등학교 갈 확률을 좀 높여달라 이런 욕구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놓은 방법으로는 충분히 한 2.5배 높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들에 정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40대 분들이 저희 별로 표를 안 주시잖아요. 네네. 40대 분들이 아무래도 자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육 공약에 대해서는 40대 분들은 저희한테 표는 안 주시지만 굉장히 또 실용적으로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교육 공약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출생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이 저출생 워낙 전체 국가적인 이제 이슈긴 하지만 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폐교한 학교도 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교육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이 저출생 대책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아이만이 낳아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돈만으로도 안 되지만 돈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늘 하는데요. 저출산 정책은 사실은 일자리가 있고 또 집이 있어서 결혼을 한 다음에 난임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교육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일가정 양립의 근로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이러한 정책이 종합되어야 되는 거고 그중에 으뜸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또 교육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정책이다. 교육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류사명 후보 홍보 포스터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여성 비하적 문구가 있고요. 류사명 후보 다리 든 포즈를 합성한 이미지가 야권 성향 SNS에 게시됐는데 류 후보 측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고요. 포스터 게시 경위 좀 알아보셨어요? 아니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지지자가 올린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하고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온적이었다라는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 본인의 본인 얼굴이 이제 이용된 건데, 도용된 건데, 그렇다면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 그 국민의힘 여성위원회에서도 성명을 냈었고요. 네. 사실 저는 뭐 이런 여성 비하, 성 비하 이런 것이 너무 고질적이고 또 선거 때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이 여성 문제에 있어서는 꼭 이중잣대더라고요. 본인들은 이렇게 함부로 하면서 그동안 본인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피해 호소인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뭐 그런 분들도 다 이번에 단수 공천됐어요. 그때 말씀하셨던 피해 호소인 이야기했던 분들. 그래서 참 이게 진짜 문화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본인들이 여성 인권은 엄청 챙기는 것 같이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성비하나 이 여성과 관련된 성범죄로 이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전부 그때 아웃되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 운운하고 하는 이런 문화 바꾸지 않으면 사실 이런 홍보를 또 만들 거다.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된 분들의 이 문화가 이러냐 하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네요. 네. 의원님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요청받고 처음에는 동작을에 집중하겠다 이제 그런 뜻을 보이다가 직을 수락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새로운 담론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뜻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책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네.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뭐 지금 민주당도 그 해묵은 이런저런 선거를 이끌어가면서 해묵은 논란들을 막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네. 국민들은 지금 미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책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저출산이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목전에 있는 위기이다 보니 그런 것과 관련된 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제시를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이 위기가 지금 목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 구조를 이번에 개혁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뭐 저출산 극복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는 더 일할 수 있는 국회,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국가구조 대개혁, 사회구조 대개혁에 대한 좀 담론을 제시하고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황상무 수석은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 대사는 귀국했습니다. 이제 여론을 좀 반전시킬 시작점이 된다고 보세요?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제 조금 저점을 찍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쉬운 부분은 많고 하지만 또 저희가 또 민심을 수용해야 될 것은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하나 마무리를 좀 잘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황상무 이종섭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건 민주당과 공수처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질을 하는 거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대 사건은요. 보면 굉장히 대통령실로서는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고발된 거, 또 공수처가 이제 출금시킨 거를 몰랐던 거고요. 네. 또 공수처는 사실 그동안 전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억울할 부분이 있지만 또 이게 팩트하고 국민들의 인식은 좀 다르잖아요. 국민 정서하고 다를 수 있죠.
예, 국민 정서로는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요런 부분이 이렇게 막 뭐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경위나 이런 걸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 것도 또 사실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해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공수처가 저는 빨리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마냥 그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국민들도 답답하거든요. 네. 과연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하루빨리 좀 적극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이것과 관련된 불필요한 논란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수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종섭 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예.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안은 자기하고 전혀 관련 없다는 건 거듭 주장하고 그건 이제 수사에서도 증명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뭐 일각에서 아예 그냥 당이 요구한다면 뭐 사퇴를 한다거나 이렇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동의를 하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네. 이종섭 대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 생각도 국민들 소리도 들어보시고 공수처하고 빨리 협의해서 이게 뭐 빨리 털어진다면 제일 좋죠. 네. 그래서 뭐 이종섭 대사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게 빨리 정리된다면 제일 좋고요. 이런 부분 공수처하고 공수처도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이종섭 대사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최근에 야당 쪽에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많이 언급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탄핵 시사하는 발언 자주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에 국민들께서 이제 정말 더 이상 이런 탄핵을 무슨 정말 우리가 뭐 법안 그냥 의결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탄핵을 이렇게 함부로 입에 올리는 정당 대표가 있는 정당에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21대 국회가 얼마나 정말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국회였습니까? 잘 기억하시다시피 하고 한 날 특검, 패스트트랙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뭐 개혁정당 소위 개혁정당이라고 하는 정당들과 200석 운운하면서 조국 혁신당과 하면서 200석 운운하면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나 남은 이 정권인데요. 또다시 이런 혼란 속에 이 대한민국을 맡기시려면 민주당에게 표를 주셔야 될 텐데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다. 저희도 부족한 거 많습니다. 저희도 고칠 거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또다시 21대 국회가 반복되는 거를 넘어선 탄핵을 운운하는 그런 국회 상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가 남의정당 공천 더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최근에 그 조수진 후보인가요? 네네. 그런 사람을 정말 이재명 지금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빠진 이재명 정당인데요. 그렇게 공천하고 또 그런 이제 사퇴를 그나마 어젯밤에 한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어떻게 보면 오만한 거죠. 아무나 내다도 될 수 있다.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지역만 해도 많은 민주당 당원들도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아무런 관련 없는 분을 갑자기 이제 보내시니까. 네. 이런 것처럼 정말 너무 오만한 거거든요. 조수진 후보를 공천을 했던 거는. 그것도 또 누구 죽이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만하고 또 민주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탄핵을 운운하는 이런 정당에 이번에 또 표를 주시면 저는 또다시 정말 이 나라가 혼란스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은 중요한 국가개혁, 사회구조개혁의 시기이고 사회개혁의 시기이고 그때 일할 수 있는 국회 꼭 만들어주실 것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례 순번 보니까 10번까지 10명 중에 4명이 재판받거나 수사받고 있습니다. 박은정, 조국, 황운하, 차규근. 이런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참 이것도 대한민국 정치가 참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21대 국회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을 했고요.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도 지금 뭐 2심까지 유죄 선고를 받고 1심 유죄 선고 받고 전부 그런 분들이 이제 소위 이제 본인들 이 범죄를 어떻게든지 좀 막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네.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저는 지금 또 옥중에서도 또 출마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정말 이런 국회의 모습은 대한민국 국회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결국 국가를 위한 것보다 본인의 범죄를 어떻게 범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이라든지 수사를 진행시키는 걸 저지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국 안타까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이 약진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민주당이 실망하는 사람들이죠. 네. 자, 저희가 이제 민주당 류사명 후보는 다음 주 화요일에 인터뷰 이제 예정돼 있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동작을에 나경원이 꼭 필요한 이유,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동작은 바뀌어야 됩니다. 지난 4년 멈춰버렸습니다. 동작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역량이 있는 사람, 또 동작을 잘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에 국회 들어가면 5선입니다. 5선 하면 꽤 힘이 있는데요. 그 힘 어디다 쓰겠습니까? 우리 동작 발전에 쓰겠고, 특히 이 교육 특구 사통팔달, 동작의 교육, 교통, 인프라 제대로 깔아서 우리 동작이 정말 살기 좋은 동작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선의 힘 동작 발전에 쓰겠다는 말까지 듣겠습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관련 얘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죠. 네. 30일 본격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에 처음 공개됐는데 기존 지하철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급행철도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요. 네. 평균 속도가 시속 100km, 그리고 최고 시속은 180km거든요. 네. 이제 기존의 지하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제 1호선이 평균 속도가 한 시속 26km 정도 돼요. 그리고 4호선은 그것보다는 좀 빨라서 40km 정도 되는데 뭐 이거랑 비교하면은 평균 속도가 한 2.5배에서 뭐 4배까지 이런 정도로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동탄에서 수서까지를 예로 들어보면은 이 거리가 한 35km 정도 되거든요. GTX를 타게 되면은 20분이면 도착을 합니다. 지하철하고 비교해보면 한 3배 정도 빠른 거고요. 이게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 한 90분 정도까지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단축은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 모양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지하철은 직육면체로 앞에가 딱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KTX랑 좀 비슷하게 GTX는 생겼습니다. 또 하나 특징이 운행되는 깊이가 다른데 굉장히 깊은 곳에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심도 철도다 이런 표현도 그래서 쓰는데 기존 지하철은 깊이가 한 20m 정도 되는데 네. GTX는 한 40m 이상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GTX A 노선이 먼저 개통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뭐 동탄, 수서 이런 예를 들기도 한 건데 수서역 기준으로 보면 거기서 탑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깊게 내려가야 되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공항철도 타보신 분들은 좀 깊게 내려간다는 거 느끼실 텐데 이제 그만큼 더 깊게 내려간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이 또 하나예요. 원래 지하철 보면은 문이 양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내리기도 하고 왼쪽으로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내도 해주고 이러는데 GTX는 단문형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워낙 빠르잖아요. 빠르면 이제 소음이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이 양쪽에 있으면 소음이 더 심할 수가 있어가지고 한쪽만 문을 달아가지고 네. 소음을 좀 상대적으로 줄였고요. 다만 좌석 넓이 이런 거는 일반 지하철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 남성들이 이렇게 같이 좀 앉으면은 좀 덩치가 큰 사람들이 같이 앉으면 좀 좁잖아요. 딱 그 정도고요. 그래서 두꺼운 외투 같은 거 입으면 좀 불편한 이제 기존 이제 그 지하철하고 넓이는 GTX가 비슷합니다. 네.
요금은 어떻습니까? 기본 요금이 3,200원이에요. 지금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이 1,400원이거든요. 네. 2배가 좀 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10km를 초과하면은 이제 추가 요금이 붙게 되는데 5km당 거리 요금이 250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해보면은 수서에서 동탄 구간 요금이 4,45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짧은 구간 수서 성남 구간은 3,450원이고 뭐 수서 동탄 이 구간을 보면 이제 SRT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격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SRT가 17분 정도 걸려요. 아까 GTX는 제가 20분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시간이 비슷한데 SRT의 기본 요금이 7,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저렴하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 설명을 3,000원 이상 차이 나네요. 맞아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KTX를 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싼 건데 지하철을 탄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싸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네요. 매일매일 타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담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환승 할인 같은 거 좀 적용해 주기로 했어요. 이제 버스하고 전철 같이 이용하면은 기본 요금 면제해 주도록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일 타는 경우에는 SRT는 환승 할인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GTX가 조금 더 저렴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K패스도 적용이 되나요? 네, 지금 K패스를 정부가 5월 달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제도냐면은 월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일정 비용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SRT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GTX에는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퇴근에 GTX를 이용하게 되면은 뭐 아까 예로 들었던 수서 동탄 이 구간의 요금이 4,450원이 나오는데 K패스 적용하면은 3,560원으로 내려갑니다. 네. 뭐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할인이 있는데 주말에는 추가 할인 10%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6세 미만 영유아 이제 보호자 1명당 3명까지 무료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나 청소년 또 65세 이상 뭐 노인 장애인 할인 같은 건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K패스가 이제 적용이 되니까 요거 좀 따져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이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청소년 또 장애인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단일 종류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청소년 이런 경우에도 따로 할인이 되니까 그건 좀 따져보고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배차 간격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주로 장점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배차 간격이 좀 단점이에요. GTX의 평균 배차 간격은 20분 정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조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서는 출퇴근 시간에는 이걸 좀 줄여가지고 17분까지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단 일반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그래도 거의 따박따박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비교하면은 특히 출퇴근 시간에 1분 차이도 크기 때문에 이거랑 비교하면 역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어쨌든 오는 시간들은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용하실 분들은 미리 딱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배차 간격이 넓은 이유가 지금 SRT가 쓰는 그 기존 선로를 같이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그만큼 촘촘하게 못 쓰는 거죠. 공유를 하다 보니까요. 근데 일단 정부의 계획은 올해 말에 추가로 구간을 좀 개통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시간 단축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선이 개통됩니까? 앞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선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 좀 특징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수원하고 덕정 구간인데 이거를 동두천하고 그다음에 아산까지 굉장히 넓게 펴고요. 그다음에 2기 GTX 노선도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건 D 노선인데 이건 무려 원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뭐 이렇게 되면 이제 GTX 노선은 단순히 수도권 노선이 아니고 더 넓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원주까지 가는 이런 노선들은 향후에 좀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통과된 것들도 좀 겨우겨우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먼 구간을 간다라고 하면은 건설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 뭐 수요가 있을지 이런 것들까지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GTX 노선 확장이 결국 수도권 집중화를 더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거든요. 시간이 짧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뭐 20초 남았네요. 약간적 평가가 있는데 지방에 살면서 이것하고 서울에 이제 직장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아니면 반대로 또 이제 서울로 다 직장들이 몰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황을 조금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 마감됩니다. 총선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이번 주에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란도 일었는데요. 이종훈의 정치공부, 오늘 이 시간에 알아볼 이번 주 키워드는 비례대표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선 비례대표가 뭔지 간단히 개념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해서 의석을 이제 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비례 이런 표현을 이제 넣어서 비례대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제도가 생긴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지역구 선거가 소선거구제잖아요. 이러면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게 충분히 잘 반영이 못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 한계점을 이제 보완하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사회 각계의 이제 인사들을 비례대표로 이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소수 정당들한테 기회도 좀 주는 그런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총선 비례대표 공천 보면 지역구만큼이나 또 뜨겁게 진행됐고 논란도 꽤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거대 양당뿐만 아니라 제3지대 정당들도 비례대표 후보 선정 놓고 논란에 휩싸이고 사퇴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일단 요번에 최근에 정치권 뒤흔들었던 주요 논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이번에 제일 먼저 논란이 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쪽이었죠. 이제 진보 정당하고 시민사회계가 이제 절반 이렇게 추천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 추천한 후보 중에서 일부가 반미 종북 논란이 이제 불거집니다. 그래서 후보 사퇴하는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었고, 국민의힘 비례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 역시 공천을 확정했는데 이게 그 한동훈 위원장의 독단적 결정이었다. 이렇게 친윤 이철규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또 논란이 좀 됐고, 호남 쪽 배려가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나왔죠. 그래서 좀 호남 출신 후보자를 이제 다시 조정 배치하는 그런 이제 또 일이 있었고, 개혁신당 경우에도 비례명단 발표 뒤에 양양자 의원이라든가 김철근 사무총장이 좀 반발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늘 사실은 이 비례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리는 적고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 300석 가운데 비례대표 46석입니다. 네. 각 당이 총선에서는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가 이제 배분되는데, 준연동형제가 유지 시행되면서 또 그 계산법이 간단치가 않아요. 어떻게 배분됩니까? 네,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배분 대상은 일단 최소 3% 이상 득표를 하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배분 대상 정당들이 아닌 정당의 의석수 또는 무소속 의석수는 또 뺍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놓고 이제 그 해당 정당의 배분 대상 정당 가운데서
이 정당 득표 비율을 곱하고 예. 여기에 해당 정당에 해당 안 되는 데는 일단 빼놓고 퍼센트를 정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0석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대상이 아닌 정당들 2% 미만 획득한 빼놓고. 정당들 이제 의석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런 건 이제 빼놓고 거기에 이제 그 배분 대상 정당 가운데서 정당 득표 비율을 또 곱하고 여기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의석수를 또 빼고 이걸 다시 둘러단 값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또 이제 여기에 또 딱 그렇게 나눴는데도 의석이 남으면 또 다르게 배분하는 방식이 있는데 예.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그건 생략을 좀 하겠는데요. 하여튼 매우 복잡하게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예.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보면 언제부턴가 홀수 여성, 짝수 남성 후보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뭔지 이 제도는 또 언제부터 도입이 된 건가요? 네, 뭐 여성 이제 좀 참여를 이제 좀 확대시켜야 된다 하는 네. 여성계 요구도 있었고 또 다른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할 때 우리나라 여성 의원 정치인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지적도 있고 해가지고 2000년에 국회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당시 정당법 개정을 해서 비례대표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했고요. 여성 30% 할당제가 이때 이제 처음이 도입이 된 겁니다. 이거를 50%로 상향한 것이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고요. 네. 2005년에 또 선거법 개정을 해가지고 홀수 순위에는 여성을 포함하도록.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보면 13579는 이제 여성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의석수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비례대표 의원 보통 한 번만 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불문율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총선에서 보니까 비례대표 당선권에 이름 올리신 분 중에 연이어서 하게 될 게 아주 확실시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용해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이제 6번 받으셨죠. 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 미래에서 15번을 받았습니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인데 또다시 이제 비례대표를 해서 이제 비례대표 재선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고요. 이 비례대표라는 게 조금 전에 이제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 약자라든가 정치 신인 뭐 이런 사람들 각 분야에 그런 사람들을 주로 이제 기용을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일종의 등용문 의미도 좀 있고요. 예. 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원들에 비해서는 손쉽게 좀 당선된 그런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간 특혜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 이제 기회를 안 주는 거고 그래서 비례대표 한 차례 한 뒤에는 그 4년 동안 쌓은 그런 이제 능력을 이제 토대로 해서 지역구에 보통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죠. 그 비례대표 다선 의원 하면 그 가장 대표적인 분이 또 거대 양당에서 모두 비대위원장도 지냈던 김종인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이제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비례대표의 레전드 전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례대표로 5선을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이제 당이 바뀌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한 당에서 아마 계속 이렇게 5선까지 하시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네네. 한 당에 계속 하셨다면. 근데 이제 당을 이제 바꾸시면서 활동을 이제 크로스오버로 이제 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그 해당 정당에서는 이제 김 위원장을 사실은 이제 영입해서 활용할 때 이분이 가진 어떤 뭐 정무적인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에 나가서 뛰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거고 또 역할 자체도 전체 선거를 통과하는 그런 쪽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례대표 쪽으로 더 많이 이제 경력을 쌓으시게 된 그런 경우에 이제 해당하고요. 네.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오가면서 다선한 의원들은 많지만 사실은 비례대표로 재선 이상 한 의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비례대표 연임한 경우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계속 연속해서 두 번 한 경우는 정당 투표제가 처음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 이후에 송영선 전 의원하고 네. 이규태 의원 이 두 분이 없고요. 이태규. 이제, 그리고 이제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또 하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박선숙 전 의원이라든가 김진애 전 의원이라든가 이자스민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하죠. 그렇군요.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 당선 무효나 이제 의원직 상실 등으로 이제 걸석이 되면은 보궐선거 치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는 차순위 후보가 승계를 하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 선거법 제
192조를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 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퇴직된다. 그러니까 퇴직 처리가 된다.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만두면 이제 승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의원직 승계를 시키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당에서 뭔가 역할을 시켜야 될 때,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이 이제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될 때, 이럴 때는 의원직을 유지시키면서 이제 그쪽 당으로 이제 당적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각 당이 약간 편법이죠. 조금 전에 이제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 제명을 이제 시켜서 보내는 이런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네.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뭐 나눠먹기란 비판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을 겨냥해서는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렇게 비례대표 승계와 관련된 논란이 적지 않아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죄 확정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들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비례대표 당선권 이번에 특히 차지하고 하니까 유죄가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건데요. 그런데 이게 정당 투표로 이제 결정하게 돼 있는 건데 해당 정당의 의석을 준 거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거라서 이게 뭐 승계를 안 시키겠다. 이게 과연 이제 법에 맞느냐. 이거는 좀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승계 관련해서 논란이 이제 많이 일었던 게 녹색정의당 유효정 전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이제 유지한 상태로 금태섭 전 의원하고 신당을 함께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활동하면서 탈당을 하지 않으니까 녹색정의당 쪽에서 이제 막 이제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이제 탈당을 했죠. 그리고 녹색정당이 2년 순환제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편법인데 국민들은 어찌 됐건 뭐 이제 그 법에는 4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도 하고 국민들은 4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선출을 해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거를 2년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이거 역시 좀 편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이은주 전 녹색정의당 의원은 확정 판결 당선 무효 확정 판결 직전에 의원직 사퇴해서 또 승계를 해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정의당 의석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실형 선고 받게 되면 이제 의원직 상실이 이제 확실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승계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만둔 건데 이거 역시 이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네네. 같은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지역구 의원에 비해서 이제 뭐 수가 적기도 하고요. 정치적 무게감도 다소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정치 신인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정치 경험이 아무래도 이제 일천한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 대부분 조금 전에 이제 관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 초선이잖아요. 재선하는 경우 거의 없고. 근데 국회라든가 정당에서는 주로 선수 위주로 그러니까 다선한 사람들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선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얘기도 하셨는데요. 비례대표 출신으로 거물 정치인이 된 사람 대표적으로 또 누가 있을까요? 이회창 전 총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창 전 국무총리를 전국구 1번으로 이제 그 당시에 공천을 했고요. 선대위원장까지 맡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한국당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당을 차지하는 이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8시 43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심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무난한 금요일 출근길인데요. 경부고속도로 경기권의 정체는 벌써 거의 풀렸습니다. 서울시 구간의 정체를 예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도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서울 쪽은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부산 쪽 한남에서 양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한강 주변 도로 정체도 흘러가고 있는데요. 강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강변북로 방화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힙니다. 이 구간 모두 통과하신다면 35분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보니까요.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20분 정도 걸리겠고요. 여의하르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금요일 코너 한 주간의 랭킹 뉴스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 지역에서 3년 만에 태어난 아기의 돌잔치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찾아서 축하를 해줬다고 하네요. 지역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데 충북 진천군 백곡면에서 3년 만에 아기 이제 돌잔치가 생겨서 한덕수 총리가 직접 모자도 씌워주고 옷까지도 이제 선물을 했고 뭐 군수, 뭐 마을 어르신들 모두 참석해서 거의 마을 잔치처럼 이제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이 자리에서 보육 시스템도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김양의 이제 아버지도 너무 환영받는 게 큰일이다. 마음을 담아 잘 키우겠다 인사했습니다. 70년대 같으면 저희가 뭐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표현도 막 유행했었는데 진짜 격세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죽하면 총리가 저런 이벤트까지 할 정도로 저출생이 참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네요. 자,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2024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을 앞두고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해치겠다. 이런 협박 메일이 발송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이 서울 개막전 앞두고 나라가 거의 떠들썩했고 그중 관심을 많이 받은 선수가 단연 오타니 쇼헤이 선수인데 20일날 서울 구로서에 경기 중에 폭탄을 터뜨려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를 해치겠다라는 협박 메일이 이제 받았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거든요. 밴쿠버 총영사관 측이 이런 협박 메일을 받고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는데 이걸 이제 수사하고 있는 서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가 사실 지난해부터 언론사, 뭐 외교부 등을 상대로 일본발 협박 메일이 이제 좀 발송이 됐었는데 그때 그 메일이랑 뭐 내용이나 형식이 좀 유사한 걸로 보고 좀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어서 병합해서 지금 수사를 할 예정이고요. 이거 메일은 아니지만 또 인터넷 사이트에 강동구의 중학교와 고등학생에서 뭐 총기와 흉기를 휘둘러서 10명 정도를 살해하겠다. 이런 살해 예고글이 또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과일 쇼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과일 가격이 무섭게 올랐습니다. 이 와중에 가장 많이 팔린 과일 뭡니까? 사과가 비싸다 해도 매출 2위였고요. 매출 1위는 딸기였습니다. 대형마트 세 곳의 매출을 분석해봤더니 2020년까지만 해도 이마트 매출 1위가 사과였는데요. 2021년부터 3년 연속 딸기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딸기를 떠올리면 겨울철에 좀 먹을 수 있는 겨울철 과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재배기술 발달도 되고 품종도 다변화되면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다는 게 이제 사람들의 선호도가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실제로 디저트 업계에서도 딸기가 인기다 보니까요. 호텔 딸기 뷔페가 한 10만 원 정도 넘거든요. 그래도 예약이 다 찰 정도로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엊그제 샀던 과일 두 가지도 이 두 가지네요. 진짜로. 사과와 딸기. 예. 그리고 저희 동네가 좀 약간 싸게 파는 가게가 있어서 좀 자주 먹는 편인데 그건 그렇고요.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과일이지만 요즘 가격을 보면 선제 손이 가지 않습니다. 본격 출하식이 맞은 시설하우스 봄철 수박 한 통도 4만 원까지 나간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렇게 비싸도 농민들이 즐겁지만은 않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소매 가격이 4만 원?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5만 원까지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비싼 값에 팔리면 농민들이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 전국 봄철 수박 70% 정도가 경남 함안군에서 출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출하 시기는 맞았는데 상품성 있는 수박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뭐 성인 손만한 뭐 이 정도 크기가 있기도 하고 일조량이 좀 많이 줄면서 수박이 제대로 자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수확량도
평년의 한 절반 수준.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농민들이 득볼 게 많이 없고요. 실제로 비싸다 보니까 선뜻 소비자들이 사질 않으니까 농민들은 뭐 전혀 좋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네, 5번째 뉴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바나나, 오렌지 등 직수입 물량 늘린다고요. 직수입 물량을 이제 늘린다고 발표를 했었고 실제 어제부터 그러니까 이른바 제로 마진이라고 하는 관세를 붙이지 않고 그다음 20% 정도 그러니까 평균 가격보다 20% 정도 낮은 가격으로 대형마트에서 공급을 하는 이제 제로 마진 바나나, 오렌지가 어제부터 시장에 풀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추가로 다음 달 뭐 망고, 파인애플 이런 이제 과일들도 추가로 출하를 해서 이제 좀 그 가격을 낮추는데 좀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정부 분석을 따르면 사과나 배 같은 경우에는 5월 핵과일이 출하하기 전까지는 이런 가격 강세가 계속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6번째 뉴스입니다. 물가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물가 얘기가 오늘 좀 많네요. 우리나라 찾는 외국인들이 꼭 사간다는 인기 품목 김 가격도 올랐죠. 그러니까 김이 가격이 오른 게 김밥, 그러니까 저희가 즐겨 찾는 이런 김밥, 그러니까 외식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건데 네. 실제로 마른 김 100장 정도의 평균 중소매 가격이 한 9,600원. 그러니까 9,600원이 작년, 그러니까 1년 전이랑 비교하면 50%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정말 네. 많이 오른 건데 이게 일단 수출이 늘어난 게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김 수출액이 1조 원에 돌파를 했고 우리 세계 김 시장 점유율이 한 70% 정도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고요. 여기에다 생산량 감소도 김 가격을 이제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한 여성이 끌고 다니던 유모차에 있던 물건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물건에 발이라도 달린 걸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서점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네. 여성이 사실 유모차를 끌고 들어오면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여성이 서점 곳곳을 돌면서 책과 문구류를 쇼핑카트처럼 이용한 거 유모차를 다 집어넣고 그러다가 CCTV가 없는 서점 책장 사이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유모차가 텅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이분이 미리 준비해온 가방에 사실상 이제 훔친 거죠. 물건들을 유모차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분이 범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점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예 몰랐다가 네. 한 열흘 정도 지나서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 여성이 절도 혐의로 붙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와 어떻게 절도에 유모차를 이용할 생각을 했냐 너무 황당하다라는 반응들입니다. 발상의 전환이라는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요. 8번째 뉴스입니다. 30대 남성이 이웃에 사는 여자 초등학생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신상 정보가 공개된 성범죄 전력자로 드러났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충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파트 저희 놀이터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이제 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한 거. 그리고 사실상 30대 남성이 초등학생 여자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일이잖아요. 일단 이제 경기도 오산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놀고 있던 이제 여학생이 접근을 해서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 해서 이제 번호를 이제 알아낸 뒤에 이제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해서 뭐 안녕하다, 뭐 친구 할 수 있냐,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로 조사가 됐는데 다행히. 이제 이 학생이 부모님에게 빨리 이 사실을 알렸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뭔가 검색을 해보니까 성범죄 전력자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일단 이게 메시지 한번 보낸 거기 때문에 당장 뭐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일단 이제 그 여학생에게 뭐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이제 보호 조치를 일단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진짜 오싹하네요. 엊그제는 우리가 김도영 기자가 그루밍 관련해서 이제 여기 나와서 얘기도 했었는데. 9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유통업계 태풍, 이른바 알테시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유통업체 알리와 테무, 쉬인을 말하는 건데 최대 소비시장 미국에서도 이미 여파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상품 대상으로 한 10억 원어치 랜덤 쿠폰 제공한 행사가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고 이제 그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행사 첫날에만 17만 명이 몰려서 되게 조기에 종영될 정도로 지금 인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사실 당장 국내에 뭐 큰 여파는 없지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다이소처럼 1달러 숍이라고 해서 뭐 달러트리나 뭐 달러 제너럴 이런 샵들이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잠식 당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만 2조가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이제 중국 그 유통업 그 테무가 달러 매장의 목을 조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정도로 위기가 좀 커지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이미 다이소가 좀 크게 자리를 잡은 상황이어서 네. 미국과 조금 다른 결말을 맺을 수 있을지 유통업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10번째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 양국 3관왕 안산 선수가 본인의 SNS에 일본을 테마로 한 특정 음식점 사진을 올리면서 매국노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결국 사과했다고 하네요. 이건 뭐 짤막하게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 안산 선수가 이제 간판 올리면서 매국노가 왜 이렇게 많아라는 이제 글을 이제 썼는데 네. 이제 업체 대표가 한순간에 매국노가 됐다라고 SNS에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좀 일이 더 커졌고요. 실제로 자영업자 단체가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 큰 실망과 피해를 줬다. 의도는 없었다. 공인으로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더 좀 성숙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사과를 했군요. 지금까지 한 주간의 랭킹 뉴스 KBS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경찰청장이 경찰관 비위에 대한 특별 경보를 내린 가운데 서울의 한 경찰서가 비위 행위를 예방한다며 서장 지시로 경찰관들에 대한 사생활 면담을 추진했습니다. 일부 부서엔 음주 습관과 결혼 여부, 여성 편력 등을 확인하라는 지시사항이 전달됐습니다. 여성 편력까지 조사하라는 서장의 지시가 사생활 침해란 진정이 제기됐고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경찰서장은 면담 지시 과정에서 비위 사례들을 언급했을 뿐 여성 편력이나 결혼 여부 등을 조사하려고 지시하진 않았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